4억의 빚, 그리고 6개월의 문이 닫히기 전에 내가 먼저 뛰어든 이야기. 안녕하세요. 지난 영상 봐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1화에서 저는 감옥에서 탈출 성공했다고 말했었죠. 오늘 2화에서도 성공 이야기를 다루려고 해요. 그런데 오늘의 성공은 좀 달라요. 화려하지 않아요. 아직 끝나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걸 성공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닫히기 직전의 문을 보고 그 안으로 먼저 뛰어든 거? 모든 게 막혀있는 상황에서도 그래도 멈추지 않은 것. 그게 오늘의 이야기예요. 저는 결혼할 때 한 가지 실수를 했어요. 결혼 후에 바로 실수를 한 거죠. 아니, 실수라고 부르기엔 너무 순진한 판단이었어요. 멍청했어요. 남편을 믿었어요. 혼인신고를 하자마자 정말 말 그대로 그 직후부터 남편은 제 이름을 빌려 사업체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엔 그게 뭘 의미하는지 몰랐어요. 남편이 사업을 한다고 서류에 도장을 찍어달라고 해서 찍었어요. 근데 그게 제 이름으로 사업체가 등록됨과 동시에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을 거라는 걸 제대로 설명해 준 적이 없었거든요. 한 개였던 사업체는 두 개가 됐고, 두 개는 세 개가 됐습니다. 사업체가 늘어날수록 대출도 함께 늘었어요. 저는 한참이 지나서야 알게 됐어요. 제 이름 앞에 있던 숫자가 얼만지 4억이었습니다. 4억. 이 숫자를 처음 보았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고요? 멍했어요. 머릿속이 하얘진다는 게 실제로 있더라고요. 제가 번 돈도 아니고 제가 쓴 돈도 아닌데 제 이름 아래에 4억이라는 빚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빚이 그냥 서류 위에만 존재했다면 조금은 달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맨날 제 일상 속으로 직접 찾아왔어요. 매달 대출 상환일이 되면, 그리고 제 명의로 된 사업체의 신용카드 결제일이 되면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처음에는 모르는 번호니까 하고 넘겼어요. 그런데 계속 울렸고 결국 받았죠. 고객님, 이번 달 결제가 아직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몸이 굳었어요. 내가 쓴 카드도 아니야. 내가 받은 대출도 아니야. 그런데 독촉 전화는 저한테 왔어요. 왜냐하면 명의자는 저였으니까요. 그게 매달이었어요. 한두 번이 아니라 매달.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 어느 달에는 하루에 전화가 서너 통씩 왔어요. 저는 그 전화를 받고 남편을 찾아가서 말했어요. 왜 결제가 안 된 거야? 왜 내 번호로 전화가 자꾸 와? 그렇지만 남편의 대답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아, 이번 달 좀 빠듯해. 좀 기다려. 짜증스럽게 대답했죠. 그저 기다리면 됐어요. 며칠 뒤에 어디선가 돈이 들어와서 결제가 됐어요. 그러면 끝이었죠. 그냥 늘 그렇게 넘어갔어요. 저는 그게 얼마나 비정상적인 상황인지 몰랐던 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적응해버린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적응이었을 거예요. 공포에 적응하면 그게 일상이 되거든요. 저는 그 공포를 일상이라고 부르면서 살았어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저는 매달 건강보험료를 44만 원씩 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숫자인지 아시나요?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보험료를 회사와 나눠서 내잖아요. 그런데 사업체 명의자는 달라요. 전액이 본인의 부담이고 수익이 많다고 인정될수록 더 내야 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남편이 돈을 많이 벌수록, 남편의 사업이 잘 될수록 저는
매달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했어요. 남편이 잘 되는 게 저한테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잘 될수록 저는 더 쪼들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 명의로 사업체가 여러 개 올라가 있다 보니 저희 부모님들이 받으실 수 있는 복지 혜택도 막혔어요. 소득이 있는 자녀가 있으면 수급 자격이 안 되거든요. 저는 실제로 그 돈을 한 푼도 쓰지 않았는데 서류상으로는 사업 소득이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제 쓸 돈을 쪼개서 부모님을 도와드려야 했어요. 내가 벌지 않은 소득이 내 이름에 붙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전부 막고 있었어요. 그 상황 속에서도 저는 멈추지 않고 있었어요. 박사 논문을 쓰면서 독촉 전화를 받으면서 보험료를 내면서 무너지지 않으려고 버티고 있었어요. 그게 당시에는 그냥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것도 일종의 싸움이고 전쟁이었어요. 사람들이 가끔 물어봐요. 왜 진작 이혼을 안 했냐고. 왜 그렇게 오랫동안 참았냐고. 저한테는 이혼을 미룰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이혼을 미루겠다고 스스로와 약속한 이유가 있었어요. 저는 2022년 가을부터 박사 논문을 쓰고 있었어요. 지금도 아직 진행 중이에요. 그 논문이 심사를 통과하는 날, 그날 이혼 소장을 접수하겠다고 저는 혼자 수없이 다짐했어요. 그게 제 마지막 자존심 같은 거였어요. 이 결혼이 무너지더라도 내가 시작한 공부만큼은 내 손으로 끝내자. 그 사람한테 지더라도 내 인생만큼은 완성하고 나가자. 그래서 버텼어요. 논문을 붙들면서 그 공간에서 버티면서. 그런데 25년 9월에 저는 제 스스로와의 약속을 깨야 했어요. 제가 갖고 있던 남편의 외도 증거들, 그 마지막 날짜가 25년 6월이었어요. 누군가한테 들었어요. 배우자의 외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혼 소송을 해야 한다고. 그 기간이 지나면 법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다고요. 6월의 증거가 마지막이라면 늦어도 12월 안에는 소장을 접수해야 했어요. 논문이 통과되길 기다릴 시간이 없었어요. 그 순간 저는 선택을 해야 했지요.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다치기 전에 그 문 안으로 뛰어들 것인가. 저는 망설이지 않고 뛰어들었어요. 그게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첫 번째 성공입니다. 전혀 화려하지 않아요. 논문을 끝내고 우아하게 이혼 소장을 내는 그림이 아니었어요. 증거가 효력을 잃기 전에, 무너지기 전에 내가 먼저 움직인 거예요. 학위냐, 생존이냐. 저는 피눈물을 흘리며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논문의 마침표 대신 이혼 소장의 첫 문장을 적기로 결단한 것이죠.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처절하지만 가장 완벽한 타이밍의 성공이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소송에 필요한 서류들을 발급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 알았어요. 그의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들이 사라져 있었어요. 이혼 소송을 시작하면서 변호사님과 함께 확인한 남편 명의의 부동산들은 이미 교묘하게 세탁되어서 사라진 뒤였습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남편은 이미 이혼할 것을 대비해서 모든 것을 지운 상태였습니다. 전부요.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이혼에서 가장 중요한 건 위자료도 재산 분할도 아니에요. 4억의 빚에서 벗어나는 것,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처음으로 실감했어요. 내가 조금 더 기다렸다면 어떻게 됐을까? 논문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면 10년 넘게 모은 증거의 효력도 잃고 저는 4억보다 더 많은 빚을 안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증거 효력이 닫히기 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이혼 소송은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남편은 여전히 제 명의로 사업을 하고 있어요. 법적으로 이혼이 확정되기 전까지 명의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요. 빚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복지 혜택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사업 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분류되어 있으니까요. 실제로는 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없는데 서류상으로는 고소득자예요. 정신건강 바우처 하나라도 받고 싶어요. 심리 상담을 받고 싶은데 비용이 부담돼서 계속 미루고 있거든요. 이게 웃긴 것 같으면서도 웃기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박사 논문은 아직이에요. 이혼 소송과 논문을 동시에 끌고 가고 있거든요. 어느 쪽도 쉽지 않네요. 소송 서류를 검토하고 논문 초고를 고치고 또 고치고 그리고 독촉 전화를 받고 그래도 다음 날 또 일어나요. 이게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두 번째 성공이에요. 모든 게 막혀 있어요. 복지도, 논문도, 소송도, 그리고 빚까지. 아직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멈추지 않습니다. 무너지기 전에 먼저 일어선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성공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4억이라는 숫자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봤어요. 아파트 반채 값이에요. 어떤 지역에서는 한 채 값이기도 하죠. 그런데 저한테 4억은 그냥 금액이 아니었어요. 그건 매달 울리던 독촉 전화의 무게였고, 매달 빠져나가던 보험료의 무게였고, 부모님을 도와드리지 못하는 죄책감의 무게였고, 아무것도 내 의지로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의 무게였어요. 사람들이 결혼하고 명의를 빌려주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몰랐으니까요. 남편을 믿었으니까요. 법적 배우자라는 사실이 누군가한테는 그냥 사랑의 증거일 수 있지만 저한테는 착취의 도구가 됐어요. 혼인신고를 한다는 게 단순히 남녀가 부부가 된다는 의미만은 아니더라고요. 그 서류 하나가 제 이름을 담보로 잡을 수 있는 족쇄가 됐어요. 그 무게를 지고도 저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오늘의 성공은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다치기 직전에 문을 보고 그 안으로 먼저 뛰어든 것. 논문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증거가 효력을 잃기 전에 소송을 시작한 것. 두 번째, 모든 게 막혀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멈추지 않은 것. 소송도, 논문도, 복지도, 빚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매일 일어나서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다는 것. 여러분, 3탄에서는 숫자가 아닌 다른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와 함께 살던 공간, 그 집이 어떤 곳이었는지, 지옥이라는 단어 말고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던 그곳의 이야기. 오늘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어떻게 닿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도 한 발 더 나아간 것 같아요.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문이 닫히기 전에 뛰어드세요. 완벽한 타이밍은 오지 않습니다.